만약에 부모님 도움을 받더라도 레미안 4차에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김에 개인 상담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화센터 안 가고 1대1 고액 상담하는 게 훨씬 편하고 집 근처에서 하면서 멀리 안 가도 되고 또 수익도 훨씬 더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방식은 그런 게 아니라 굳이 멀리 있는 문화센터까지 가서 하는 건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35,000원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짜로 하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욕심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에서도 나왔지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짜로 어떻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욕심꾸러기들입니다. 네, 다음 사연 볼게요. 지방 출장으로 기차를 타고 충청도나 전라도를 많이 가는 직장인과 사당역이 직장인 부부가 있는데 가용 현금 3억 초반 정도로 매수를 하거나 전월세로 관망을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관망할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이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실 거라면 종잣돈 3억 초반이고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라면 대출 한 4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7, 8억대 아파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당은 일단 교통이 너무 좋습니다. 버스가 진짜 많아서 어디든 다 갈 수 있고요. 지하철도 잘 되고. 그래서 좀 멀리 다니는 분 기준으로 보면 이 금액대로 적절한 곳은 수지가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빨리 탈 수 있는 곳이면서 수요도 어디든 다 갈 수 있고요. 대출 한 4억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7, 8억대 아파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당은 일단 교통이 너무 좋습니다. 버스가 진짜 많아서 어디든 다 갈 수 있고요. 지하철도 잘 되고. 그래서 좀 멀리 다니는 분 기준으로 보면 이 금액대로 적절한 곳은 바로 동탄과 수지가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빨리 탈 수 있는 곳이면서 수요도 늘 많은 곳이죠. 수지를 볼 때는 동천역, 수지구청역, 성북역, 상현역 이 4개역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아파트 몇 개를 정해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동탄역은 자주 말씀드리는 청계교차로 주변, 동서남북 여기가 6억에서 8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 이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차를 자주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SRT를 이용할 수 있는 동탄이 더 좋겠습니다. 만약에 돈을 좀 더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구로역 근처에 있는 신도림 현대당, 신도림 롯데, 현대 3차 아이파크 여기도 보셔도 돼요. 영등포역과 가까워서 기차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사당으로도 충분히 괜찮죠. 다음 사연입니다. 1가구 1주택인데 내년에 비과세가 되는 해입니다. 분양가보다 시세가 1억 5천 올랐는데 처분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시세가 올랐다고 파는 게 아니라 이걸 팔고 갈아타게 할 게 정해지면 그때 파는 겁니다. 갈아타기 어디로? 네,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보다 1.5배 높은 곳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최소가 1.5배고요. 2배, 3배 너무 좋겠죠. 다음 사연입니다. 현재 23억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고 월세 거주 중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양도세 금액이 커져서 실거주 2년을 채우는 게 더 나은 선택일지 고민입니다. 이럴 때는 실거주 2년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에요. 지금 규제가 계속 이어진다면 전세를 끼고 있는 집을 더 팔기가 어려워집니다. 만기일 때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갭으로 사놨는데 시세가 몇 억씩 올라버렸다면 돈을 모아서 실거주하고 나중에 갈아타는 일을 하는 게 세금적으로 좀 좋거든요. 하지만 2년 실거주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양도세가 몇 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안 해도 되고, 하지만 양도세가 실거주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1억 넘게 난다면, 예를 들어서 실거주를 하면 양도세가 5천인데 실거주를 안 하면 2억이다. 이러면 실거주 해야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사연 볼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합시다. 안녕. 여러분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5초도 안 걸려요. 이렇게 번호판 입력하면 끝이에요. 예상 시세는 2,490에서 한 주간 있었던 뉴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런 얘기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이게 뭐 정책을 아무리 뭐 쥐어짜봐도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한번 논란이 됐었죠. 이제 그 내용을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 문제다. 특히 이제 지방과 수도권, 서울의 이 양극화, 이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류로 양극화, 이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류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걸 이제 충남에 가가지고 충남 대전을 좀 광역화하자라는 그런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물론
그렇지만 이거에는 약간의 속마음도 있었겠죠. 왜냐면 여러 가지를 다 지금 안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10.15 대책 때문에 지금 노원까지 다 토어제를 묶었는데 지금 수원 8달구까지 다 묶어놨는데 이 상황에서 정부도 걱정이 많겠죠. 어떻게든 뭔가 해결을 하자고 다 막 닥달을 했는데 답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막 이제 막 정치권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진화를 했죠. 부동산 대책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미 준비 다 했고 10.15 대책은 약간의 그냥 뭐 쏠림 브레이크 정도지 우리가 조만간 하나 제대로 발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높아졌어. 더 높아졌어 이제. 왜냐면은 이번에 나오는 뭐 예를 들어 12.15 대책이라든지 뭐 12.19 대책이 만약에 나온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골치 아픈 상황에 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토허제라는 거를 광역으로 묶었지만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규제를 더 늘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인데 뭐냐면 강남 3구와 용산은 원래도 토허제인데 주변을 다 토허제로 묶고 다 투기가을지구로 묶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한 대씩 맞으면 안 맞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홀수만 때려. 홀수 애들만 때리면 짝수 애들이 기분이 좋은데 짝수 애들 너네도 맞아라. 다 맞아. 라고 하면 어차피 다 한 대씩 맞은 거니까 리셋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맞을 거면 제일 좋은 거 맞자.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얻어맞자라고 하면서 강남 3구와 용산으로 간단 말이죠. 다 규제하면은 규제가 없어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15 대책의 여파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당연히 서울과 지방의 격차도 벌어지고는 있지만 지방에서도 또다시 그 좋은 동네와 또 좋지 않은 그냥 상위권과 하위권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 서울 수도권이 이제 다 토호제로 묶이니까 지방에 있는 좀 부자분들이 서울에다가 뭐 갭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자기 동네에 좋은 걸 하나 더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전국적으로도 약간 좀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부산하고 울산, 뭐 창원, 이제 뭐 지금 대구도 조금 시작했는데 전반적으로 지방도 약간 온기가 돌고 있어요. 5시 방향 정도부터 해서 슬슬슬 또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강하게 막았죠. 이제 25억을 초과하면 2억밖에 안 빌려주고 15억을 초과하면 4억밖에 안 빌려줍니다. 물론 15억 이하는 6억까지 빌려주긴 하지만 또 투기가을적으로 다 묶여가지고 40%밖에 안 빌려주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대출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담대 틀어막기를 했는데 이게 또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지 못하게 하려고 대출, 돈줄을 막았더니 집을 안 사냐? 아니죠. 왜냐면 안 살 수는 없어요. 어차피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셋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데 전월세도 올라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나라에서 안 빌려주면 어떻게든 만들어내자 해서 지금 뭐 막통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빌리는 사람도 있고 뭐 신용대출 받아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너 어차피 집 안 살 거잖아. 나한테 좀 신용대출 받아서 빌려줘라. 내가 이자 줄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개인적으로 가족들한테 빌리기도 하고 증여받기도 하고 하면서 안 빌려주는 대출을 어떻게든 상쇄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택담보대출은 21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신용대출은 2년 만에 최대다. 이게 바로 안 나오니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님이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자녀한테 증여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이미 집을 샀어. 근데 어차피 뭐 나는 대출 없어도 돼.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누나 좀 대출 받아가지고 신용대출 한 8천만 받아서 나 좀 빌려줘. 이런 얘기들이 지금 가족들끼리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뭐 얘가 돈을 못 갚을 애는 아니니까. 그냥 나라가 대출을 안 해주는 거지 얘가 집을 산다는 건데 어쨌든 집이라는 담보가 있는 거니까 그 집 팔아서라도 내가 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자만 잘 챙겨준다고 하면 이런 가족 대출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자, 내년 선거 전에 토호제를 풀 수도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또 한 번 지금 막 왁자지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번 그 시장을 교란 아닌 교란을 시킬 것 같은데 지금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가장 불만이 많은 서울 외곽지나 뭐 수원 이렇게 수도권에 지금 12곳을 묶었잖아요. 그곳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제하지 않겠느냐 라는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군불대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네가 풀리냐 안 풀리냐 가지고 이것도 또 이제 과열양상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경계에 있는 동네는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 A 동네는 풀어줬는데 옆에 있는 B 동네는 안 풀면 B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왜 우리 동네 안 푸냐고 구청장도 뭐 했냐고 하면서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이게 또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서 이것 때문에 순회 만에 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언론에서도
이견이 좀 있는 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묶을 거면 확실히 다 묶든지 풀 거면 확실히 풀든지 해야 되는데 누구는 풀고 누구는 안 풀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신뢰성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묶자마자 풀면 야 그럴 거면 왜 묶었어? 라는 또 그 비난을 또 감수를 해야 되고 풀자마자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또 감수해야 되는데 이거 참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통계상으로는 서울의 80%는 규제 지역의 요건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호제라는 게 결국에 매수를 누르는 거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라는 거는 어쨌든 대출도 막고 수요를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호제는 뭐 기준이야 뭐 그냥 과열되는 거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투기과열지구라는 건 물가 상승률의 몇 퍼센트, 몇 배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를 건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에 이제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래가 다 눌렸으니까.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이걸 풀면 또 올라갈 건데 그럼 다시 묶어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해제하는 건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라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면 또 부작용인데 안 풀어도 부작용인 건 맞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안 묶었으면 안 묶고 다른 걸로 규제를 했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좀 해볼 만한데 이거는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니까 풀지 않으면 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고